음, 제가 오늘 다룰 것은요, 조금 주제를 많이 다뤄봤어요.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 그 4차원이라든지, 뭡니까, 4차 혁명, 그 다음에 오픈 사이언스, 그 다음에 우리 그 키스트에서 운영하는 그 오픈 액세스 플랫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콤스, 뭐 여러 등등 순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다가 보이고요. 저녁에는 몰랐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게 참 영광입니다. 지금 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연구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초연결, 뭐 정보통신 기술 등을 발전해서 지금 현재 어떤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라고 하면은 증기기관, 두 번째로는 전기에너지, 세 번째로는 3세대로는 컴퓨터, 인터넷, 네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16년에 이세돌하고 알파고인가요? 그때 그 바둑을 했었죠. 그때 그 우리가 그 인공지능, 딥러닝이라는 거죠. 거기서 한번 저희들이 한번 깜짝 한번 놀랐었죠. 그 다음에 그 구글에서 만든 그 단백질을 그 자동 생성하는 그 계산하는 그 딥마이닝 있잖아요. 딥마이닝 회사에서 만든 그 알파폴드라는 그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단백질 서열, 아미노산 서열을 그거를 어떤 추측하는데 50년이 걸려요. 현재 기술로는 50년이 걸리는데 그것으로 단 2시간 만에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론 머스크에서는 테슬라에서 만드는 있잖아요. GPT-4라고. 그 GPT-4가 인공지능인데 그게 지금 언어를 그 인공지능이 언어를 생성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기술은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빅데이터에 대해서 많은 어떤 연구들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버스 노선이 있잖아요. 심야에 1시에서 2시에서 가장 택시를 많이 부르는 곳, 타고 내리는 곳, 그쪽을 데이터를 뽑아서 심야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지진이 발생하면은 어떤 관측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 트위터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떤 기계 장비를 설치하지 않고도 어떤 센서, 뭐 센서도 있겠지만은 그 트위터에서 갑자기 이런 거죠. 야, 우리 아들아, 우리 집에, 우리 동네에 불이 났어. 지진이 일어났어. 뭐 이런 상황들이 비정상적으로 그 트래픽이 발생한다는 거죠. 거기가 진앙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빅데이터 또 생활 속에서도 그 미국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 백화점에서 주말에 맥주를 파는데 그 옆에다 기저귀를 갖다가 놓았답니다. 그랬더니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말에 장을 보는 사람들이 미국 남성들인데 그분들이 맥주를 사면서 옆에 부인이 시킨 기저귀를 같이 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 카드 분석을 했다는 거죠. 뭐 이건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크리스마스 전 때 갑자기 보석들이 비싼 백화점에서 보석들이 팔려요. 그것을 카드 전표를 빅데이터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는 사람은 50대 이상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20대 여성이었어요. 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고비용의 그 다이아몬드를 그 선물했던 그 사실들이 그는 재밌는 일인데요. 그런 것들을 어떤 빅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그런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로 그 사실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판매라든가. 그래서 저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의 가속화가 이렇게 그래프에 보면은 확실히 표가 난다는 거죠. 시간상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길게 하면은 잘 못 칠 것 같아서요. 빨리 좀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그 코로나19를, 그 코비드19를 맞이하면서, 그 논문의 빠른 그 생산이라든지 공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연구들이 갑자기 연구자 사이에서 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논문이나 데이터셋을 빨리 공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픈해야 되겠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계약을 하고 출판하고 돈을 받고 뭐 여기다 구독료를 내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는 어떤 그 위기 대응에 처신을 못 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확산돼서 그 논문이나 데이터셋 공개, 그 다음에 협력 연구를 추진하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코비드-19에서 가장 그 변화된 하나의 생활의 일상이라는 거죠. 연구 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픈 사이언스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로 그 공적 자금이 들어간 거. 지금 현재는 모든 어떤 그 저작물이라든가 연구 생산물에 대해서 그거를 고요. 국가 연구 자금이 들어간 어떤 공공 그 뭐랄까 연구 성과물을 해야겠죠. 성과물에 대해서 제한 없이 최소한의 제한으로 디지털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자, 정부, 연구비 지원 기관 또는 과학계 자체의 노력 이렇게 정의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OECD에서 정의한 내용을 제가 딱 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분류를 몇 가지, 8가지 대해서, 이 정도는 돼야 오픈 사이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로 우리나라에서 3가지에 대해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픈 액세스, 오픈 데이터, 오픈 협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오픈 사이언스를 가장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스위스에 있는 그 성 연구기관하고 CMS, 이 기관들이 전 세계적으로 선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도 지금 오픈 액세스 OA, 오픈 데이터 OD, 그 다음에 오픈 협력, 콜라보레이션, 이 3가지 측면에 대해서 저희도 한국에서도 지금 과기부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타 측면에 5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보면은, 연구했던 뭐 노트북을 공개해라. 그 다음에 소스에 대해서 오픈해라. 그 다음에 그 동료 검토, 출판 후 동료 검토를 오픈해라. 지금 뭐 좀 이따가 논문 투고 심사 시스템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클로즈드 피어 리뷰잖아요. 향후에 오픈 사이언스 시스템 때는 그 커멘트조차도 오픈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오픈 액세스에서 가장 잘하고 있었던 그 학회가 그 아카이브 프리프린트 서버 archive.org 이 그 물리학 계통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논문이 그 하기 전에 그 제출할 당시 그러니까 아직 피어 리뷰를 거치기 이전의 논문 그걸 프리프린트라고 하는데요. 프리프린트를 자발적으로 어떤 리파지토리에 저장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실시를 한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투고하고 심사하고 출판하고 논문까지 이렇게 책자로 나오는 데까지는 보통 작게는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거든요. 그 기간도 아끼기 위해서 프리프린트 서버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물리학 이쪽 사이트가 지금 현재적으로는 제일 잘 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제 아카이브에 대해서 좀 내용을 제가 찾아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 전자저널이라고 있는데요. 고에너지 물리학에서 지금 현재 또 현재 논문에 대해서 100% 전자 저널로 출판을 하고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이제 오픈 데이터인데요. 지금 몇 년 전부터 OA 오픈 액세스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그런 세계적으로 무브먼트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픈 데이터도 지금 학회에서 이제 한 2년 정도 됐나? 오픈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논문에 썼던 그 데이터들 있잖아요. 데이터들을 이제 오픈하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도, 다른 연구자분들도 이 오픈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연구를 하자는 거죠. 뭐, 아시겠지만, 연구자들께서는 데이터를 내놓지를 않습니다. 자기 품속에 내놓고 내 재산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오픈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한 2, 3년 전부터 오픈 데이터의 어떤 그런 추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픈 데이터 논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학술적인 어떤 그 논문도 있지만은 데이터 논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질자원연구소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의 지금 데이터 논문인데, 데이터의 어떤 그 지질자원에 대한 데이터의 그 어떤 사용처라든지 그런 어떤 그 데이터의 그 초록, 서지, 그런 것들을 기록해놓고 활용, 이렇게 하면서 이 자체적으로 하나의 논문으로 인정해주자 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웹 오브 사이언스라든가 뭐 스칼라 원 뭐 그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투고도 되고 조금 논문이 어떤 형식을 못 갖췄다, 근데 데이터가 좋다, 이런 경우는 이쪽으로 가서 투고를 해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하질 않았고, 제가 작년에 그 연구재단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지질자원, 해양연구소, 뭐 이렇게 극지연구소 몇 개 이렇게 기관이 합쳐가지고 지오 사이언스 저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데이터셋 저널을 출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데이터셋 있잖아요. 그거 자체도 하나의 논문으로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을 것이니까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우리 출연연이죠. 출연연에서 오픈 데이터 플랫폼이 있습니다. 지질자원 연구 데이터, 지오 빅데이터, 그 다음에 국립생태원, 국가참조표준센터, 한양연구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지금 데이터 오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리고, 뭐 레이저 간섭기 중력파 관측소, 뭐 이거는 저는 다른 발표에서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기서도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 협력. 오픈 협력은 오픈 데이터하고 오픈 액세스 기반화의 ICT 기술을 통해서 가능해진 어떤 개방형 연구 협력인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오픈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리드 같은 게 있잖아요.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서로 전 세계 슈퍼컴퓨터끼리 연결해가지고 하나 연구하는 거. 그 다음에 선에서 하는 그 원자력 뭐니까 원자를 추출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원자로라고 하는 건가요? 그게 수기로 되잖아요. 거기서 원자를 추출하는 그런 기술들을 전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지금 오픈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해외 사례는 이제 OA에 대해서 오픈 액세스에 대해서 OA 2020 학술 저널을 구독 기반에서 OA 출판 모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세적으로 이제 OA 2020 그 다음에 플래넷스 이런 것들은 이제 유럽에서 OA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운동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2002년도에 부다페스트 선언에서 OA를 앞으로 활성화하자 그런 정책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오픈 데이터 같은 경우는 미국, 영국, 호주 같은 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서비스 하고 있는 데가 코데이터, ICSU, RDA 이런 기관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짧게 하려니까 더 어렵네요. 시간이, 장표가 50장이다 보니까요. 해도 될까요?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네. 그래서 플래넷스 같은 경우는 2018년 9월 유럽 국가연금기관과 협의체인데, 플래넷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뭐냐면은, 모든 정부에서 나오는 국가연구기금으로 나오는 것들은 오픈해라. 그런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보건기구, NIH,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랄까요? 과기부를 할까요? NSF. 그런 데서도, 그런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하여튼 그런 공적 자금이 들어간 곳은 무조건 오픈해라, 데이터를. 그래서 법적으로 강제하고 시키겠다는 거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법적인 조치는 없고, 그냥 공고사항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하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키스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출판사하고 오픈 액세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출판사들하고 그 OA 전환 계약을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거 쓰기 전에 제가 안 사실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연구재단하고 키스티가 우리 기관하고 해서 와일리를 OA 전환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가 그 비용을 예전에는 도서관하고 출판사하고 협약을 해서 이 저널을 보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지금은 그 OA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비용을 그 투고자가 APC를 지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OA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이용자들은 비용을 무료로 그 논문을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한번 알아본 건데요. 저희가 우리나라에 논문 투고를 할 때 보통 한 30만 원에서 심사비까지 해서 한 60만 원 그 정도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OA로 전환했을 경우는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 300에서 500까지 듭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요 한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1000만 원의 비용을 개인이 낼 수는 없잖아요. 보통 국가가 낸다거나 기금에서 낸다거나 어떤 기업에서 낸다거나 이렇게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 논문을 그 비용을 지출을 하게 되면은 그 논문에 대해서는 그 OA 딱지가 붙으면서 전 세계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무료로 무료로 구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비슷한 애가 여기서는 제가 기재를 안 했는데 그 고물리 에너지 쪽에서 그 세계 유명 저널들이 있거든요. 그 저널들이 모여서 OA 전환을 하는 어떤 추진체가 스쿠프3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2014년도에 생겼는데, 키스티가 2017년인가? 그때부터 참여를 해가 지금 3차인데, 저희가 국가를 대표로 해서 스쿠프3에, 한 8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억 정도, 1,000원씩 계산해서요. 8억 정도가 저희가 스쿠프3에 넣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스코프3의 그 고물리 에너지의 그 저널의 학술지의 한 2.5%를 우리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할당된 금액이 8억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뭐 서울대를 비롯해서 한 12개 기관이 키스티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분담금을 키스티에다가 지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뭐 학회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뭐 각 그런 연구소에 좀 분담을 해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12개 기관만 돈을 분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비용은 키스티가 해서 8억까지는 못 맞추고 한 4억에서 뭐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조금 이 정도밖에 우리가 돈이 없다라고 해서 좀 지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그 고물리 에너지 쪽에 논문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 무료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국가에서 이렇게 뭔가를 모범을 보이면서 비용을 대줘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2개의 기관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다 해주거든요. 일본 같은 건 NI에서 돈을 먼저 내주고 기금을 이렇게 받고 그런 형식이고 뭐 독일도 뭐 그렇게 하고요. 근데 우리 한국만 어떻게 이제 그 학교에다가 분담금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비용을 출판사하고 이렇게 돈을 내주면은 우리 출판사라든가 학회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재정적인 제약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스코프3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입돼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관 키스티에서는 그런 오픈 액세스, 오픈 사이언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특히 또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억세스 원이라는 시스템을 이번에 작년에 런칭해가지고 어떤 오픈 액세스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안에는
거의 3,600만 건 정도 되는 무료 논문을 검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탐색하고, 그 다음에, 그, 논문을 공동 저작할 수 있는 그런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논문 바로 XML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이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셀프 아카이빙. 아까 말씀드린 그 심사하기 전에 그 바로 빨리 공개를 하겠다. 프리프린트. 그 다음에 출판하기 전. 심사가 완료되고 그 책이 출판되기 이전에 포스트 프린트.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셀프 아카이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투고 심사 기능. 아까 말씀드리는, 예전에는 그, 너무 투고 심사 시스템 아콤스가 단독으로 움직였지만은, 작년이죠. 2022년 1년 동안, 여러 가지 그 OA를 반영하는 새로운 투고 심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아콤스 플러스라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전번에 와서 들으셨겠지만은, 올해까지는 기본적으로 아콤스를 쓰고요. 내년부터는 6월부터는 아콤스 플러스로 가게 될 겁니다. 아콤스 플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OA 기반, 프리프린트, 포스트 프린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아까 그 심사위원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오픈 심사가 할 수 있도록 가능해졌습니다. 오픈 심사라는 건 뭐냐면요, 저자도 공개를 하고요, 심사위원도 공개를 하고, 다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심사했던 보고서도 공개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반대하는 학회도 계시고 하겠지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처럼 하는 클로즈드 방식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방식의 오픈 피어 리뷰 방식을 할 수도 있게끔 이번 시스템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선택입니다. 처음에 설문을 했을 경우는 상당히 반대가 심했어요. 아직 우리 학회는 오픈 피어 리뷰가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저희는 그래도 연구소이기 때문에 미래를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이 학회가 설정을 할 때 우리는 오픈 피어 리뷰를 하겠다, 클로즈드 피어 리뷰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픈 피어 리뷰가 정답은 꼭 아니에요. 또 오픈 피어 리뷰를 한 2, 3년 전에 그 블록체인하고 연결하면서, 왜냐하면은 그 보고서라는 자체가 앞으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DOAJ처럼 그렇게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보관이 되기 때문에 이변조를 막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을 해보겠다라고 한번 영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탈적 학술지도 있고, 셀프,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회장님 말씀이 있었잖아요. 오픈 피어 리뷰에서도, 상대편 학파가 와서 그 논문에 대해서 평가를 아주 나쁘게 써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친구가 와서 그 논문을 심사위원이 선점을 해가지고 점수를 높게 줘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아닌다는 거죠. 그렇지만 심사 보고서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것도 DOI가 붙어가지고 공개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논문의 품질을 높일 수 있고, 그 저널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해당에 되는 저널을 아무나 와서 평가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약간 이상적인데, 그래서 조금씩 저희 학술계가 어떤 성숙해지고 또 시스템도 성숙해지고 하면은 언젠가는 도입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까 제임스 이야기도 나오고 아콤스도 써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회장님이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논문 투고 심사 시스템만 쓸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갈아타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시는 이런 무료 논문을 탐색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검색이죠. 3,600만 건에 대한 어떤 무료 논문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논문 저작할 때부터 논문 폼을 한글 폼으로 아니고 DOC 파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논문 형식을 저자들한테 제공해 주잖아요. 그 형식을 지켜서 해주신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XML을 만드는 돈이 편당 4만원에서 6만원 들거든요.
표하고 그림까지 바꾸면 8만 원에서 12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그 저희가 지정하는 DOC 파일로 해가지고 어떤 그 논문을 작성하게 되면 자동으로 XML이 변환되게끔. 그래서 그, DOC 뭐라 그러죠? 문석이죠? 그 문석에다가 아예 저희가 박았어요, 그 기능을. 그래서 그 다운만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하면은 인베디드 돼가지고, 논문을 작성하게 되면 XML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프리프린트, 포스트프린트, 그 다음에 지금 리파지토리는 아직 안 하고 계시죠? 리파지토리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온 이야기 중에 제임스가 그 유통과학회 홈페이지를 대신 해주고 있는 거 제가 들어가서 코치사건에서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콤스에서도 홈페이지를 제공을 했었는데 그거는 조금 어떤 형식적이었던 것이고요. 아콤스 플러스에서는 이번에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해서 정말 학술지에 대한 홈페이지다운 그렇게 해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임명길 교수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유통과학에서 솔선수범해서 같이 저희 키스티에서도 우리 부서에서 내는 학술지가 있거든요. 그 학술지하고 또 유통과학에서는 어떤 대표적인 학술지하고 한번 시범적으로 먼저 선점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까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러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진정이 되고 교수님한테 이거는 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 제 1번으로 얘기가 났잖아요. 일단 저희가 한번 태풍을 먼저 맞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액세스1, 그러니까 우리 키스티에서 운영하는 오픈 액세스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하고 이제 이거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가 시나리오를 적었죠. 그다음에 논문 투고 심사 시스템, 제가 주로 담당하는 부분인데요. 세계 최초 학술지는 주르날데 스카방이라고 프랑스에서 창간된 거고요. 그 다음에 1665년 영문 최초 학술지는 철학회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두 개 중에 영문 최초 학술지 철학회고를 우선시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르날데 스카방은 프랑스 혁명 때 몇 년 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이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논문을 주로 영국 왕립학회에서 발간한 철학회고를 최초 저널로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1833년에 싱글 블라인드가 도입됐고요. 1834년에 어떤 동료 심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제 보통적으로 피어 리뷰라고 이야기하는 근대에 와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역사적으로 한번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내 학술지에서 보면은, 저희 5월 16일날 제가 한국연구재단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나라 등기 학술지의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한 2684건 종이가 있죠. 24조. 이 정도의 KCI 등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고 심사 시스템에서는, 잘 아시듯이 공공에서는 연구재단에서 배포하는 제임스, 그 다음에 키스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스칼라온이거든요. 스칼라온. 그 다음에, 에디토리얼 메뉴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ODX 같은 경우는 소스만 적용해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써라 해서 어떤 코디네이션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기능은 파워풀하고 무료인데,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주로 우리 한국에서는 스칼라온하고 에디토리얼 매니저를 쓰는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1년에 사용료 2억 정도를 내고 있어요. 어떤 데는 2천만 원을 내는 데도 있고. 그래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애국계 제품이 좋죠. 전문 그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필수 약품수하고 비교할 바가 아닌데, 그래도 어떤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 한국인 정서에 맞기 때문에 저희 약품수가 더 편하긴 한데, 외국 저널을 많이 취급하시는 우리 한국인 교수님들은 에디토리얼 매니저를 많이 추천을 하시는데, 유지비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리미디어 알고 계시잖아요. 유리미디어에서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이렇게 많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유리미디어가, 이런 투고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료로 제공을 했었는데, 한 5년, 6년 지나가니까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리미디어는 그 학회로부터 국내 학술지를 받아가지고 돈을 받고 또 유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쭉 설명했던 오픈 사이언스, 오픈 액세스의 사상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투고 심사 시스템은 잘 알고 계시듯이 이러한 형태로 투고를 하고 논문 접수하고 편집위원을 배정을 하고 심사위원 선정해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에디터가 종합 판정하고 최종적으로 EIC께서 가부를 결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고 있는데요. 제일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심사위원 선정입니다. 심사위원 선정. 국제학술지로 가려고 하는 학회 같은 경우는 그 해외 유명 학자의 그 심사위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ESCI나 SCI 그런 뭐라고요? 3대 뒤에 제가 써놨는데, 그런 그 학술지로 발전하는데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사위원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앞에 강연에서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요. 심사위원이, 그러니까 에디터가 참고 문헌을 100개를 다 확인이 가능하느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심사위원이 이것들이 정말 링크가 제대로 돼 있고, 그 연결된 참고문헌 인용이 제대로 된 참고 논문 인용이냐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심사위원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 많은 양을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20개, 한 회에 20개, 또 적게는 6편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6편을 뽑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억셉트율이라든가 리젝트율 계산해서 투고된 거는 거기에 2배, 3배가 된다는 거죠. 그 논문에 대한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거의 20편을 하는 데는 억셉트율이라든가 이게 한 30%대면은 3배 이상의 투고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 그래서 그게 학회의 고민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어느 정도 걸러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꼼수는 현재 이렇게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2000년도부터 일부 시작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오고 있고, 2023년도에는 차세대 투고 심사 시스템이 런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그리고 아콤스라고도 하고 에이콤스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저희가 에이콤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에이콤스 플러스라는 이름, 원장님이 바꾸지 마라. 왜 학교에서 이미 익숙해져 있는데 그걸 바꾸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서 에이콤스 플러스로 했습니다. 아까 에이콤스 플러스에서 잠깐 이야기 드렸고요. 다음,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지금 현재 117종을 지금 110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월 28일 하나가 더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118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품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들을 쭉 한번 써봤습니다. 약품수 프로세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 체제 하에 별다른 체제 없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약품수를 쓰고 있는 유통과학계 저널이 지금 5개 저널이거든요. 보실 때는 5개 저널이 들어와서 약품수를 쓰고 있고, 우리 교수님이 노력으로 제임스에서 이렇게 옮기주셔서 또 제가 우리 내부에서 5개가 유통과학계에서 넘어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회사에서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파일을 열어볼까요?
저기 AJB 아시아저널 뭐죠? 비즈니스 인바이러먼트 여기에 보면은요 저기 후보 심사 통계를 제가 하나 파일을 뽑아왔어요. 그러면은 저자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심사위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그 다음에 투고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투고에서 심사까지 얼마나 걸렸나, 억셉트율은 얼마나, 리젝트율은 얼마나, 다 계산돼가지고 보고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2022년도 거 저널을 통계를 뽑아왔어요. 예. 시간이 되면 좀 더 통계를 한번, 이게 GPC에서는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는 아마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링크가. 원래는 GPC에서는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통계 리포팅이 매월 1일 날짜로 학술지 담당자에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 저널의 문제점을 알 수가 있어요. 현재 몇 편이 매월 증가가 어떻게 되고, 연도별로 증가가, 투어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억셉트율은 연도별로 어떻게 변하고 있고, 나중에 심사할 때, 스코퍼스라든지, SCI급으로 갔을 경우에 그런 리젝트율, 억셉트율,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보면은, 우리의 학술지는 현재 상태가 이 정도라고 판단할 수 있게끔 이런 통계를 매월 제출하고 있고, 1년마다 통계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관리자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콤스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그런 ISP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아콤스 플러스는 이런 내용의 목표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냈고요. 그래서 OA 지원 학술 출판 모델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출판 모델은 이런 것입니다. 보시면은 오픈 데이터 리파지토리, 그래서 지금 현재 표나 그림이나 데이터를 어떤 리파지토리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출판 과정에서의 오픈 액세스 리파지토리에 프리프린트, 포스트 프린트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하고 해서 이런 프로세스로 앞으로는 출판 모델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그림을 그려봤고요. 그 다음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원장님한테 이야기했던,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했던 어떤 미래지향적인 것이에요. 피어 리뷰 시스템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클로즈 시스템, 그러니까 전통적인 피어 리뷰 방식,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오픈 피어 리뷰 방식, 그 다음에 아까 데이터도 저널이 될 수 있고 논문이 될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데이터 저널 피어 리뷰, 이런 모든 키스트에 들어오면은 이런 논문에 대해서 피어 리뷰를 할 수 있다. 전체적인 플랫폼을 전체를 모든 원하는 형식이 있다면은 일단 담겠다. 그 다음에 또 실제로 하고 있는 프리프린트 오픈 코멘트, 포스트프린트 오픈 코멘트, 그 다음에 집단 지성형 과학기술 지식권 유치계,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들어와서 모든 연구 저작물에 대해서 우리 키스티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에 블록체인이라든지 AI라든지 블록체인 AI가 갑자기 나오느냐, 심사위원들 있잖아요. 이 논문에서 가장 키워드 같은 것들을 논문을 분석을 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심사위원을 뽑는다든지, 인공지능 아니면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개방형 피어 리뷰 같은 경우는 심사 보고서가 노출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변조가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DOI를 붙이고 그것 자체가 또 깨지지 않게 블록체인도 감싼다, 이런 신기술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오픈 사이언스를 우리가 촉진시킬 수 있고, 학술단체 비용을 절감하고, 그다음에 학술 출판계가 발전하겠다라고 제가 원장님한테 미래 발전했던, 보고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게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적어봤는데요. CC를 들어봤을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라고.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각 학술지에 요즘은 CC를 많이 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CC라는 거는
저작권인데요. 저작권에,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에 두 가지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인격권하고 재산권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격권하고 지식재산권 중에서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익이나 어떤 교육이나 사회봉사적인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권리를 이용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익을 위한 것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법적인 것들이라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라이센스가 이용하는 데 너무 복잡하다고. 그래서 차라리 저자라든가 학회에서 그런 별다른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 관계로서 어떤 법적인 효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지정함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혼란을 방지하고 빨리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CL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CCL 개념은 여러 가지가 여기서 누가 했다. 스탠퍼드 대학 법대 교수 로렌스 레시가 창안했다.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CCL의 사용 조건 의미가 보면은 저작자 표시를 해라. 그다음에 명리냐 비영리냐. 그다음에 2차 변경 금지, 동일조건 변경 허락. 이 네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바이라는 것은 저작자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ND는 변경 금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NC는 non commercial이라고 해가지고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SA는 동일조건 변경 허락인데, 저작자 표시해라, 변경을 하지 말아라, 비용하지 말아라, 논문에 대한 건데, SA 같은 경우는 특이한 거기 때문에, 제가 2차 저작물을 만들었을 경우에, 이거를 어떤 CC를 등록을 하는데, 이보다 더 세면 안 된다. 그보다 상호 조건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2차 저작물이 CC 바이오를 했다고 하면은 CC 바이 정도에서 정해라. 그 밑으로 하지는 말아라. 라는 SA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조합으로 보면은 6가지가 나옵니다. CC by SA, CC by NC, NC SA, MD, NC, MD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NC하고 SA는 ND하고 SA는 공존할 수 있어요. ND 같은 경우는 변경 금지인데 변경 금지라고 해놓고 SA 동일 조건에서 허락한다.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CC바이는 모든 걸 다 된다. 변경 허용도 되고 뭣도 된다. 근데 다 된다고 하면 동일 조건 변경은 뭐냐? 2차 저작물을 만들어가 2차 저작물을 만들지 말라는. 아니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그 기준을 CCL을 다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이상 더 세게 만들면 안 된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2차 저작물까지 2차 저작물 같은 경우는 축약이라든가 함축, 그 다음에 번역 이거를 2차 저작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XML이라든가 HTML을 변경하는 거는 2차 저작물까지는 안 하고 그냥 단순 변경으로. 근데 어느 단체에서는 XML로 만드는 것도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MD를 걸어놓는 거는 변경 금지를 걸어놓는 거는 해당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오픈 액세스가 되면서 저자들의 권리, 학회의 권리를 뭔가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고민을 해가지고 유통학과학에서 적용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CC바이 각 설명을 제가 해놨습니다. 도표나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비영리를 해놓을 수 있다. 저자가 저작권을 가졌을 때는 이용자, 학회는 어떻게 영리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각 했는데, 이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CCL을 많이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CC가 도대체 어떻게 어디까지 규정을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시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키스티하고 정경이 한성대에 정경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작년 12월 달에 한번 분석을. 그래서, 나중에 제가 우리 회장님하고 시간이 있으면 CCL에 대해서 그 통과태가 그 CCL 어디까지 인정했고 저자한테는 어느 정도 인정했고 예를 들어서 학회가 있잖아요. CC by NC로 지정을 했다. NC, non commercial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은요, 저자는 그거를, 그 논문에 대해서 저자조차도 논문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그 저자의 그 권리를 본인이 갖고 있느냐, 학회가 이양했을 경우에 어떻게 이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이게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생각보다는. 그 다음에 저희가 상업적으로 어디다가 돈을 받고 데이터베이스를 파는 경우, 돈을 받았을 경우, 이럴 때 그 권리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논문 실적을 가지고 뭐 방송에다 뭐 내고 뭐 어쩌다 해서 뭐 축약하고 변경했단 말이죠. 그런 것조차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시간 많으면 이걸 조금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이명진 회장님께서 저한테 강조하시는 게 뭐죠? 출판윤리에 대해서 강조하시다가 오늘 아침에 듣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계시는 것처럼 들렸는데, 세부적인 사항이야 우리 현장에 계시는 교수님 제일 잘하시죠. 저 같은 경우에서 거달기로 수박 거달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와실다고 오미스잖아요. 이게 문제가 됐던 게 2017년도가 과기부 장관, 이동구 장관님인가 누군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오믹스로 해가지고 한번 해외 출장권이 있었어요. 그 논문권이. 그게 한번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각 출연연 연구소라든가 쪽에 와세다 오믹스 참가하는 연구소 다 조사했어요. 전수조사했어요. 그러면은, 자, 2022년 11월 14일, 15일 양 2일간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와셋 컨퍼런스가 양 이틀간에 2천여 개가 있습니다. 보면은, 밑에 보면은, 그림이 컨퍼런스의 공개 페이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한 이틀 날짜에 똑같은 컨퍼런스가 이렇게 많이 열린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가보면은, 현장에 가보면 없다는 거죠. 사무실이 없고, 학교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법원이 오믹스에 판수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믹스 자체 재단이 인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법원에서는 돈을 575억 정도를 판수명령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부적절한 동료 심사 부족, 그 다음에 연구자 연임자 국내 연구자 우리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우리나라에서 1,300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했어요. 이분들이요, 우리 기관 같은 경우는 심했었어요. 날이 많았었습니다. 저희 기관 같은 경우. 문제가 아주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부실 학회라든가 컨퍼런스가 되지 않게끔, 회장님이 아까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이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손쉬운 연구 성과 달성을 기록해서는 학술단체, 오픈 액세스를 가장한 부신 학술지 증가. 손쉬운 연구 성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기다 내면 바로 되거든요. 보통 아시잖아요. SCI급은 정말 훌륭한 거는 한 6개월. 보통은 평균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됩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저희가 같은 경우 공공기관에 승진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이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하면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오픈어셋을 가장하는 부신 학술 지원 국제부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논문 하나 내면은 우리나라에서 30만원, 60만원, 외국 같은 경우 300만원 되는데, 오픈어셋을 하면서 그 비용을 저자가 APC를 내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내에서는 300에서 500, 외국에서는 800에서 1200 정도 된다는 게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을 그렇게 받아버린다는 거죠. 우리 5회 한다고 해서. 그래서 30만원 받았던 거를 1000만원을 받는 거죠.
이런 경우에, 수입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부실 학술지가 전부 OA라고 자기들이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OA 학술지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투고할 때 한 번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외 무분별한 부실 학술지 보면은 이 상황을 보면 알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는 이제 보니까 코페라든가 DOJ 등에서 스팅크, 체크, 서브미트 이 사이트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논문을 내기 전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제출하라는 이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다른 어디 가면은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심각하다. 40%. 그런 통계가 있고요.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그 앞에 발표에서 약탈적 학술지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주 학술지, 유명 학술지를 꽂아가지고 이름이 비슷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디지스 마커스인데 저널 오브 디지스 마커스 이름을 살짝 아주 훌륭한 유명 저널에다 이름을 살짝 바꾸는 어떤 이주 학술지, 그다음에 약탈적 학술지, 돈만 지불해주면 무조건 표시해주고 하는 것들 있죠. 아까 어디를 들어보니까 어디죠? 산학기술학회하고 또 어디 있었죠? 갑자기 학회가 있었는데 그 유성이 있는 학회. 조금 저 가슴이 찔렸는데 거기에 우리 키스티 직원들이 거기다 많이 내고 있죠.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교수님 발표자로 듣고요. 첫째 줄에 있는 학회였는데 이름이 생각이 나네요. 한 1년에 700편씩 낸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대량 발생 학술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실 학술지 체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think, check, submit 이런 것들이 생각해봐라,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제출하세요 라는 운동이 영국의 코페, 그 다음에 DOJ 이렇게 또 하나 디스페이트인가? 세 개 기관이 해가지고 만든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방금 학술지였고, 이제는 행사도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런 연구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그런 원칙을 하는 곳이 DOJ가 처음으로 했거든요. 지금 현재 22년 9월에 사판이, 개정된 사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런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 출판윤리위원회 코페, DOJ, 그 다음에 오스파, 그 다음에 WNA. 그래서 학술 출판 투명성을 투명성 검토하고 어떤 정책이 이렇게 체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검토의 체크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출판하는데 사회적 규범과 내부 규범인데요. 처음에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연구 주제를 선정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연구 주제를 개념을 조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AI 윤리 같은 거 있잖아요. 할머니하고 꼬마가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누구를 먼저 받아야 되는지, 그걸 정한다는 그런 자체가 연구로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종 간의 이식, 그런 것들이, 주제부터가 이미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연구 수행하는 과정 중에, 인간 및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 그 다음에 실험실에 폭발사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 내부 규범, 이제 주제를 정하고 연구를 수행하고 이제 어떤 논문으로서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조, 변조, 표절, 조작,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출판하고 나서는, 이제 성과 배분, 불공정, 그 다음에 저자, 조작, 교수님이 안 들어갔는데, 교수님을 넣어달라. 그런 거라든지, 원래, 2명인데, 4명으로 늘린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복계제, 자기표절. 아까 말씀하신 자기표절이 많이,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도 지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주제부터 논문을 쓰고 그다음에 성과를 나오고 출판을 하기까지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지켜야만
6회의 학술지의 연구윤리를 잘 운영되고 있다. 연구윤리가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지원해주기 위해서 키스트에서 아까 오픈에서 플랫폼 있잖아요. 그 세이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세이프 학술 지원 시스템인데, 여기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의 의심 학술지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 리스트가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적응해주고 있고 또 판단도 해줍니다. 현재 20만 건 정도, 20만 종종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심 학술지, 행사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국감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많이 요구하시는데 그건 이게 부실 학술지냐 판단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청이 오거든요. 근데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이거는 부실이 의심된다. 이건 부실이다. 이건 뭐다라고 판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학계로부터, 출판사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당신들이 뭔데, 내가 낸 학술지를 부실이라고 보느냐. 네가 나의 연구에 대해서, 특히 서울대 교수님이 한번 문제를 일으켜가지고요. 난리가 한번 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부터 이거는 부실이다, 의심이다라 하고,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통계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판정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기관으로서 어떤 정책을 뭔가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 수단으로서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인베디드 쓰고 있는 학교가 제주대학교, 두산대학교, 서울대학교 등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어떤 이 시스템을 연계해서 같이 논문을 쓸 때 아니면 행사를 할 때 여기를 먼저 키스트 거 세이프를 먼저 조사해라 라고 먼저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제 옆에 직원이 담당해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아마 의무화 시키는 건데 점점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그렇지만 또 다른 기관도 있습니다. 연구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윤리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ESCI 등재가 있잖아요. 클라리베리트 벨인가요? 클라리베리사인가요? 클라리베이트. 예. 거기에서 나오는 저널 있잖아요. 웹 오브 사이언스. 저희가 했을 때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예전에는 그게 각각 있었는데 이번에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 단계 ESCI를 뒀어요. 보시면은 ESCI를 먼저 두고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은 SCI, SSCI, AHCI 이렇게 이야기를 되는데요. 이게 되는데 품질 기준이 24개의 품질 기준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24개 품질 기준을 통과하게 되면은 ESCI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말한 임팩트 팩터 있잖아요. 저자의 임팩트 팩터, 편집위원 임팩트 팩터, 그 다음에 비교 임팩트 팩터, 4가지를 해가지고 이게 통과되면은 이 4가지를 여기에 올리게 되는데 이거를 플래그십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플래그십 저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4개에다가 플러스 4가지인데 저 뒤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등재를 하는 데 있어서 평가 기준이 24개. 이게 24개고 이게 4개입니다. 보면은 여기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것이 첫 번째 기본적인 심사가 있습니다. IS는 정확하냐, 학회명은 정확하냐, 홈페이지는 있느냐, 아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당신들하고 뭔가를 소통하기 위한 연락처를 꼭 적어라 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했는데 저기에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또 다시 하면 됩니다. 또 제출하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편집 수준의 이제 평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주제는 합당하냐, 그 다음에 서지 정보는 있느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잖아요. 이게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2번까지는 괜찮습니다. 2번까지는 탈락해도 돼요. 3번째 떨어지면은 1년간 쉬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편집 평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한번 떨어지면 2년간을 쉬어야 돼요. 다시 한번 시도를 하려면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과학화성 여기서 떨어지면 ESC가 못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한 연구 윤리에 나왔던 말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피해를 시스템이 있느냐, 편집위원회는 국제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느냐, 저자들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느냐, 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준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구윤리 규칙은 있느냐, 그 다음에 홈페이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문으로 되어 있느냐, 여기 보면은 영문으로 되어 있느냐, 로만자로 쓰여 있느냐, 모든 서지 정보가 영어로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논문들이 영어로 되느냐. 아까 언어 이야기 하시잖아요. 이 영어가 중요합니다. 영어로 되느냐가 이게 하나의 기준인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중국에서 나온 저널 있잖아요. 중국 저널, 중국 논문. 그분들은 사람 수가 많잖아요. 인용 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근데 왜 국제학술지 안 될까요? 자기 나라 언어, 자기가들이 많이 인용 지수는 엄청나게 높아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 언어이기 때문에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과학회에서도 지금 ESCI 도전하고 있고요. 저희도 아콤스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저희도 똑같이 시스템이라는 저널을 우리 부서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저 스코퍼스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ESCI 저희 작년 3월부터 도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조금 탈락했어요. 탈락한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가 특별호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특별호가 있었던 게 그게 편집위원이 다르다. 그 다음에 저희가 출판사가 아니다. 그런 것까지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기준들이 보면서 연락이 와요. 해명해라. 너희들은 연구기관이지 출판사가 아니다. 그 다음에 특별호는 왜 만들었느냐.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일단 계속 지금 거부를 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통과학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쉽지가 않고 예전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어요. 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그런 출판사에다가 웹 오브 사이언스에다가 참고될 만한 것들 우리의 리젝트율은 얼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대륙별로 심사율도 이렇게 퍼졌고요. 그다음에 우리 임팩트 팩터는 어느 정도 다 일일이 자기가 소명할 수 있을 만큼만 자료를 막 냈던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알아서 해줬는데 지금은 이렇게 기준을 내세워서 이렇게 해라 라고 기준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나오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라고 JCR이라고 이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임팩트 팩터를 계산하고 이 저널이 인정이 많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자세한 내용은 밑에 보시면은 연말에 정해지고요. 3월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신규 신청에 대해서만 어떤 그런 저널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는 그러니까 재평가되는 저널에 대해서 어떤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이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본 건데 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됐었고 시계가 안 보여서요.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은 논문 투고 심사 시스템 아콤스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우리 5개 유통과학계는 빠져나가지 마시고 계속 사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옆에 같이 플랫폼 안에 있는 리파지토리 있잖아요. 리파지토리를 해서 셀프 아카이빙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유통과학계에서의 어떤 그런 패키지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카이빙을 할 수 있는 리파지토리에다가 저장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거기서 바로 번호가 생성이 되거든요. 논문만 넣어주시면 그러면 자동 생성해서의 논문 번호가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력이 되신다고 하면은 아까 DOC 파일을 이용해서 하는 XML 자동 변환기 그렇게 해서 어떤 XML로 논문을 변환해서 서비스하는 것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연구 윤리는 그런 CCL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계의 어떤 기준
그 연구일리 지침 보니까 연구재단에 들어가 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좀 가지고 올라다가 너무 장표가 길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그 연구재단에 들어가 보면은, 그 연구일리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또 문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참조해 봤는데, 참조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이게 엔지니어이다 보니까 발표에 능숙하지를 못해요. 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가지고, 발표에 조금 무리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아니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게 아니고, 예. 이제다 다시 또 일을 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직접, 심판사라고 이런 거 선정해서 직접 하는 거니까. 편집이요? 편집은, 이제 저희가 하는데, 예. 편집까지 하는데, 이게 이제 퍼블리시 되기 전에, 그 출판 과정이, 그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가 없이 하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 에이콤스 프로스에서는 그 프리프린트하고 포스트 프린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투구하기 전에 아니면 체크인 전 단계에서 이거는 아직 확정이 안 난 프리프린트로 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리파지토리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조차도 DOI가 붙어요. DOI가 붙고, DOI가 붙었다는 말은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통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EIC께서 최종 억셉트를 냈어요. 그러면은 출판 기간까지 한 2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할 때. 그때 편집이 안 된 걸 포스트 프린트라고 하는데, 그때도 저장을 누르면은 DOI가 붙어가지고 리파지토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판본 있잖아요. 연구재단에 제출한다거나 PC에다 내는 최종본. PDF. 그것조차도 DOI가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거기서 그 시스템에 리파지토리를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3가지 버전이 있는 거죠. 물론, 포스트 프린트하고 프리프린트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학회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왜 어렵냐면요. 체크인 전 단계이기 때문에 프리프린트 이 논문이 어떻게 보면은 형식도 안 지켰고, 아까 인간 생명성에 이래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드드로를 시키잖아요. 이드드로를 시키는데, 이드드로를 시키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갖다가 프리프린트로 하면 위험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냐? 유통과학계 리파지토리의 품질을 낮춰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은, 날리는 경우가 2번이잖아요. 이거는 논문으로서 가치가 없어 하고 체크인 단계에서 날려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됐고, 그 다음에 그게 중간에 가다가 이거는 논문에 조금 심사위원으로서 리젝트 당할 수도 있잖아요. 형편없어, 내용상. 이것도 들어간다는 거죠. 프리프린트에서. 프리프린트를 리파지토리에 저장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데 방법은 있어요. 체크인 단계에서 EIC나 편집위원 배정했을 때 그분이 한번 판정을 하고 그래도 이 논문은 괜찮네. 문제가 없겠어라고 한번 갖다 놓는 거죠. 그런데 심사는 받아볼 수 있겠네. 한번 심사 한번 던져볼까? 라고 넘기는 거죠. 그 전 단계를 프리프린트로 나눈 거고, 포스트 프린트 같은 경우는 이미 심사위원이 억셉트를 냈고, 그 다음에 편집위원장이 종합평가를 했고, 위원장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을 했잖아요. 이거는 확실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포스트 프린트로서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것들이 일단 저장도 안 됐었고, 돌아다니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아콤스가 달라진 게 OA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오픈 액세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시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 시스템에 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2023년도에는 구현이 안 될 것 같아요. 2024년도, 그러니까 너무 이 시스템이 방대하기 때문에 올해는 아콤스 수준에서만 하고 2024년도에는 되지 않는가 한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능은 탑재할 겁니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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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시스템상으로는 이제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어느 상황을 옮길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저희가 말하는 거는 뭐 스칼라 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참조했기 때문에 2단계에서 받더라라고 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단계별로 해서 언제든지 가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름은 포스트 프린트로 들어가는 거죠. 억셉트 난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기 다르죠. 약간. 하나는 해가지고 저희 심사위원이 1차에서의 그 리비전을 시키잖아요. 리비전 시켰을 때 뭐 고쳐라 하면 내용이 고쳐서 오거든요. 그랬을 때 고치기 전은 날 것은 포스트 프리프린트고, 그 심사위원이라든가 에디터가 뭔가 지시에 의해서 수정된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전개되고 오타자도 고치고 하는 것들이 포스트 프린트라는 거죠. 그래서 아콤스를 쓰는 학회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억셉트가 나면은 바로 최종 논문으로 결정해서 그냥 끝나버리는 학회가 있어요. 억셉트 나고 다시 한번 최종 논문을 제출하라고 하는 학회가, 학술지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우리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회는 그냥 억셉트 난 걸 그냥 최종 논문으로 봐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는 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듣다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까 대신 논문을 내주고 대신 억셉트 해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학회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소 학회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일들의 그런 제한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지원해 줬어요. 막말로 말해서요. 관리자에 들어가면은 논문 투고에서부터 최종 심사까지 관리자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혹시 이해되십니까? 내가 윤 교수님 논문을 제가 제 이름으로 투고하고, 제가 편집위원하고, 심사위원하고, 뭐하고, 마지막까지 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관리자가. 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학회 관리자가. 다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아콤스 플러스에서는 그거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애국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패스워드가 잊어버리면 패스워드를 임시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넣어주잖아요. 바꿔주잖아요. 그것도 없었어요. 무조건 시스템을 통해서 패스워드를 바꿔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앞으로 학술지의 관리자가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키스티에다 던져버렸는데, 진짜 패스워드가 안 되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바쁘니까 저희가 바꿔줬어요, 직접. A, B, C면 뭐 1, 2, 3, 4로. 지금은 안 되고 시스템에서 발급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논문 대신 투고해주라. 나 심사 논문 다시 어떻게 해주라. 그런 것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원칙대로 나가겠다. 투고는 본인이 해야 된다. 심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옛날에는 그런 물론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잡아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리자가 모든 것을 뒤에 숨어서 할 수 있는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영세 학회를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한 쪽이었는데, 제 의견이 묵살되고 이번에 신규 시스템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 윤리적으로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심사위원 중간에서 바꿔달라, 시스템상에서 바꿔달라, 뭐 해달라, 다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걸 다 뺐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학회에서 들고 일어나면, 이제 또, 저희가 살짝,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좀 불편하실 거예요. 불편하시는데, 그 다음에 전번에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홈페이지에 한글이 있다. 그렇게 해서 애국에서 지금 심사받고 있는데, 스코퍼스 심사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조금 더 깔끔하게, 코드들이 깔끔해서 아마 디자인도 이쁘게 될 것 같아요. 저기 아콤스가 한계가 있어요. 이게 2010, 한 5, 6년 전 버전을 계속 수정해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에
뭐 문제가 있다면 그때그때 이렇게 수박 그닥기식으로 계속 그때만 임시 방편으로 해결해 줬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아예 프레임 자체를 바꿔가지고 새롭게 코딩을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속도도 빠르고 그런 어떤 에러도 적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코딩을 잘못해가지고 에러는 계속 테스트에서 잡아내야 되겠지만 시스템이 노후화돼서 하는 문제들은 싹 이번에 그다음에 서버 자체도 기계 자체도 새로운 걸 이번에 받았어요. 아예 회사에서 새로운 그 기종의 서버도 할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그러니까 개선하는 데 있어서 그 인프라가 잘 돼 있다. 예전에는 남들이 A 업체가 하고 B 업체가 하고 C 업체가 하다 보니까 이게 소스가 막 뒤죽박죽 되고 하다 하나 고치려면 어디가 딴 데가 그 전에 고쳤던 것들이 다시 안 돌아가 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코딩을 해가지고 작년, 금년 해가지고 2차적으로 이렇게 완성을 할 테니까 이제 에이콤스 플러스는 우리 윤명기 회장님하고 계속 상의를 하면서 저희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다음에 또 그 관리자들도 교육을 따로 예. 그래서 예. 혹시 또 다른 네, 너무 죄송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